2026년 1월 6일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보니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지금 라스베거스에서는 CES가 언창이고 베이징에서는 중요한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기술, 그리고 지정학, 경제,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결국 우리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는지 그 흐름의 핵심을 짚어보는 거죠. 아마 자료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베네수엘라의 총성이 어떻게 서울 진권과 모니터에까지 연결되는지 그 경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톱니바퀴부터 시작해보죠. 세계를 뒤흔든 지정학적 격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군사작전을 벌였고 결국 뉴욕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조금 의외예요. 직접 통치하는 대신에 미국 석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 이건 무슨 의도일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뭐랄까 21세기식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처럼 직접 점령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을 알려면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결국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이 쌓아올린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물이니까요. 그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자료를 보면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남미의 정말 부자 나라였잖아요.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가 어떻게 물가 상승률이 13만 %요. 상상조차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된 건지 그 과정이 쉽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원의 저주에 빠진 겁니다. 경제 전체를 석유 하나에만 의존했고 그 막대한 오일머니를 정권 유지를 위한 무상 복지에 다 쏟아본 거죠.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요? 네, 기업들은 무분별하게 국유화하면서 생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결국 석유라는 단 하나의 엔진이 고장나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멈춰서 버린 겁니다. 사실상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충격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었어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면서 이 사태를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라고 딱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력 고도화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했죠. 아, 명분을 찾은 거군요. 네, 이건 사실상 봐라, 핵이 없으면 우리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보내는 아주 계산된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중 관계에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건 그냥 덕담이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그 외교적인 언어 뒤에 숨은 진짜 속내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에 동조하지 말라. 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압박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견제하면서 이제 한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종용하는 고도의 외교적 수싸움인 셈이죠. 이런 와중에 경제계 경고도 나왔습니다. 전미경제학회에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재정 우위라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재정 우위,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요. 중앙은행이 정부의 개인 ATM 기계가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아, 원래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물가 안정 같은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정 우위는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도록 압박하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나라 살림에 종속되는 아주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걸 의미합니다.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죠. 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런 불안감은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가 급등하고 정유주도 들썩였죠. 심지어
트럼프 테마 코인이라는 것까지 급등했다는 건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네, 남미의 정치적 격변이 서울의 주식 시장은 물론이고 가장 투기적인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까지 흔드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와중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업계에서는 바로 그 예측과 통제를 완벽하게 해내려는 시도가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바로 라스베거스 CES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올해의 핵심 키워드는 지능형 전환이었죠. 맞습니다. 이제 AI가 그냥 신기한 기술을 보여주는 단계를 지나서 우리 삶과 산업 속에 스며들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CES를 주관하는 CTA,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분석을 보면요. 네. 한국 직장인들이 AI를 활용해서 주당 평균 8시간의 업무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8시간이요. 네, 이게 바로 지능형 전환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 변화가 가장 먼저 와닿는 곳은 역시 집안이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내세운 당신의 AI 일상 동반자라는 비전이 인상 깊었어요. 냉장고가 안에 있는 재료를 보고 남은 두부랑 김치로 찌개 어떠세요?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여기에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가 탑재됐다고 하죠. 심지어는 사용자의 걸음걸이나 손가락 움직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서 인지 능력 저하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헬스케어 기술까지 나왔습니다. 와, LG전자의 접근법도 아주 흥미로워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 이 3대 AI를 TV 하나에 전부 다 탑재해서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이건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가전제품들이 그냥 똑똑해지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각자 다른 철학을 보여주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훨씬 더 거대한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발표한 피지컬 AI 전략. 이건 단순히 외부 AI를 가져다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정 회장의 선언은 소프트웨어는 당신들이 강할지 몰라도 현실 세계의 데이터는 우리가 왕이다라는 일종의 출사표나 다름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로봇을 움직이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물리적인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현대차 그룹만의 데이터 해자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하겠다.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물론 이렇게 AI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거품 논쟁도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구글 AI 매출이 200% 성장했다, 수익화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기업들이 서로에게 돌려막기식 투자를 하면서 몸값만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주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행 전문가가 쓴 챗GPT를 이기는 여행법이라는 칼럼인데요. AI는 0.1초 만에 가장 효율적인 여행 계획을 짜주죠. 그렇죠. 완벽하게요. 그런데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는데 이동 지연 시간이 52%나 줄었을 때 여행 만족도는 오히려 31%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동 시간이 줄었는데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은 다들 빨리 도착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요? 이 아니라 의외성이 주는 설렘에 있다는 겁니다. 의외성이요? 네, 계획에 없던 골목에서 길을 잃어보거나 우연히 들어간 허름한 식당에서 인생 맛집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AI가 짜준 완벽한 계획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비효율 속에 숨겨진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공감이 가네요. 길을 잃을 자유, 계획을 망칠 권리, 그런 거군요. 이런 인간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돈의 흐름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동안 자본시장의 지도 역시 완전히 바뀌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들을 보면 거의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지난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에서 32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32조요? 네, 이건 단순히 돈이 조금 옮겨갔다는 걸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은행에 돈을 더 받자 미래가 없다는 대중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거대한 탈출 행렬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시장으로 향했겠죠. 같은 기간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90조 원에 육박했고 CMA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450선을 뚫었고요.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가 모두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딱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총의 34%를 차지한다니 이건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기엔 좀 불안한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 AI 시장 호황에 따른 고대 역봉 메모리, HBM 수요 폭증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이 최대 3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모든 자금이 이 두 종목으로만 쏠리는 거죠. 아, 쏠림 현상이군요. 네, 이런 쏠림 현상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체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시장의 또 다른 버팀목은 ETF 시장의 성장이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1,000조 원이 들어서 30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해요. ETF를 통해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의 저변을 넓혔다는 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양극화는 존재합니다. 상위 10개 ETF의 전체 자산의 거의 4분의 1이 몰려있고 거래가 거의 없어서 이름만 존재하는 좀비 ETF도 15%나 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국제 세금 제도 변화가 우리 기업의 호재가 될 거라는 소식도 있네요. OECD와 G20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기준인데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업, 특히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한테 구체적으로 왜 좋은 건지 핵심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수혜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아, 2차 전지나 전기차 기업들이요?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미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아도 그만큼 한국에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합의로 실물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예외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세금 부담 없이 현지 보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면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군요. 자, 지금까지 거대한 흐름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쌀먹 청년들의 등장, 이 자료가 눈에 띄네요. 쌀을 먹고 산다는 뜻의 쌀먹은 정식 취업 대신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벌지만 경력은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망에서도 멀어진 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회색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3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이 쌀먹 형상은 단순히 일부 청년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한번 좋은 일자리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된 구조가 낳은 슬픈 자화상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인데 노인 돌봄 공백 지수는 10여 년 전에 비해 2배나 치솟았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돌볼 사람과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케어닥이라는 스타트업이 IoT와 AI 기술로 1대다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어르신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돌보면서 간병 비용은 최대 40%까지 낮췄다고요? 네, 기술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AI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나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보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시대의 큰 별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5일 한국 영화의 상징과 같았던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향년 74세로 별세했습니다. 5살 아역으로 시작해서 평생 170여 편의 영화, 오직 영화에만 헌신한 분이죠. 한국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실미도의 주역이었지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TV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늘 영화인이라 불렀던 그 뚝심과 장인 정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었네요.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이 서울의 방산주 주가를 끌어올리고 평양의 성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AI 기술이 현대차의 생존 전략을 바꾸고요. 은행을 탈출한 거대한 자금의 흐름이 한 청년이 게임으로 생계를 꼬리게 만들거나 또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돌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연결고리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AI가 상징하듯 예측과 통제를 통해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 그 여행 칼럼이 제안했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계획에서 벗어나 우연과 의외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만족을 찾는 길이죠. 통제된 완벽함과 예측 불가능한 설렘.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어떤 길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계획해준 최적의 경로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잘못 든 길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풍경인가요?